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그 민법상 권리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살던 집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준 돈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받기로 하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아니면 은행 비출 때문에 내 저당권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거요? 네, 주변에서 들어보거나 직접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이죠. 바로 이런 일상 속 변화들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민법상 권리 변경의 실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민법상 권리 변경의 세 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법률 개념인데요. 네, 그렇죠.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도 권리가 어떻게 모습을 바꾸는지 그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유형,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리고 작용의 변경,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딱딱한 법률 용어 해설 이런 거 말고요. 실제 사례나 좀 쉬운 비유 같은 걸로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도록 도와드릴게요. 권리 관계가 진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권리 변경의 세 가지 유형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각 유형의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대표적인 사례들,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혼동하기 쉬운 지점들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그 자료 첫 부분에도 나오던데 권리의 변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권리가 바뀌었다 이건 알겠는데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핵심 포인트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권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일부 모습만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동일성은 유지한다고요? 네, 이거 원래 있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막 새로운 권리가 뿅 하고 나타나거나 있던 권리가 아예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비유하자면 사람이 옷만 갈아입는 것처럼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주체, 아니면 권리가 가진 내용, 그 알맹이 또는 권리가 발휘하는 힘, 작용 있잖아요. 네네. 그중 어느 한 부분이 달라지는 상황, 이걸 권리의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일성 유지라는 말이 진짜 중요하군요.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바로 그 권리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겪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할까요? 그냥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권리와의 어떤 연속성, 이게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연속성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리를 담보로 잡고 있었다면 그 권리의 모습이 좀 바뀌더라도 담보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권리의 존속기간 같은 걸 계산할 때도 원래 권리가 존재했던 시점부터 쭉 이어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어떤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위해서 이 동일성 유지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첫 번째 변경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체 변경. 이건 이름만 들어도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권리를 가진 주인이 바뀌는 경우 맞죠? 네, 맞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이죠. 권리의 내용이나 그 효력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오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 즉 권리자만 딱 바뀌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을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이게 딱이겠네요. 그렇죠. 아파트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힘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권리를 가진 사람만 갑에서 을로 바뀐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짚어주는데요. 이 주체의 변경이라는 현상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혹시 다른 법률 개념으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전적 승계와 사실상 같은 법률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전적 승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 을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권리 자체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권리 주체가 바뀌는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같은 상황인데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그 차이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권리를 취득한 을의 입장에서는 승계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권리 자체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거죠. 별개의 현상이 절대 아니고요.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인 겁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아, 이해됐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관점. 명쾌하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그 스마트폰 비유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쓰던 스마트폰, 이게 권리라고 치면 이걸 친구한테 중고로 팔면 스마트폰 자체는 그대로지만 주인, 즉 주체만 나에서 친구로 바뀌는 거. 이게 주체의 변경. 아주 명확하네요. 살던 집 주인이 바뀌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주인이 바뀌는 경우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주인은 그대로인데 권리의 속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부르던데 이건 또 세부적으로 나뉜다고만 해요. 네, 맞습니다. 권리자는 그대로인데 권리가 담고 있는 내용, 즉 권리의 알맹이가 달라지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크게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질적 변경이랑 양적 변경이라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질적 변경은 뭔가 그 성질 자체가 확 바뀌는 느낌이고 양적 변경은 범위가 늘거나 줄어드는 느낌인데 대충 맞나요? 네,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질적 변경은요, 권리의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른 종류의 권리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병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을 달라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이 돈 대신 자기 자동차로 빚을 갚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대물변제라고 하죠. 아, 대물변제. 그러면 병의 권리는 더 이상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그 특정 자동차를 넘겨달라는 특정물 인도 청구권으로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돈 받을 권리가 자동차 받을 권리로. 권리자는 병으로 그대로인데 권리의 내용물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신기하네요. 혹시 또 다른 예는 없나요? 자료에 언급된 또 다른 예로는요. 물건을 팔기로 한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못 넘겨주는 경우, 즉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때 매수인은 원래 매도인한테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네, 즉 물건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다른 성질의 권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권리의 목적물이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질적 변경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적 변경은 어떤 건가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양적 변경은 권리의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권리가 미치는 범위나 크기가 넓어지거나 혹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 위에 을에게 지상권,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걸 설정해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지상권 설정. 그러면 갑은 여전히 그 토지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획할 수가 없게 되죠. 아, 그렇죠. 즉, 갑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양 또는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 약간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덩어리 일부를 이렇게 떼어준 느낌이네요. 소유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내용상 제한이 생긴 거군요. 근데 여기서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자료에서 뭔가 5개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이 양적 변경과 관련해서 자료에서도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저당권 설정의 경우입니다. 아, 저당권이요? 네. 내 소유 부동산에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은 나중에 제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 즉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무서운 힘이죠. 그래서 이걸 그 힘의 변화로 보고 이거 작용의 변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방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긴 것 같으니까 작용의 변경일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통설적인 견해, 그러니까 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아,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 없게 되는군요. 그렇죠. 즉, 소유권의 핵심 내용인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측면이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힘, 즉 작용보다는 내용,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양적 변경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 힘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소유자의 처분 권한이라는 내용이 제한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서 양적 변경으로 분류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비유를 다시 써볼까요? 만약에 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그럼 주인은 그대로지만 폰의 사용 범위나 가치가 좀 줄어드니까 이건 양적 변경에 가깝겠고, 네, 그렇죠. 만약에 폰이 너무 심하게 고장나서 전화통화 기능만 간신히 된다. 이건 폰의 주요 기능, 즉 성질 자체가 변한 거니까 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액정이 깨진 것은 사용 가치의 일부가 제한된 양적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전화 기능만 남은 것은 스마트폰 본연의 다양한 기능이라는 성질이 크게 변한 질적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네요. 작용의 변경. 이건 권리자도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인데 권리가 발휘하는 힘이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앞서 저당권 설정은 내용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뭔가 훨씬 더 미묘한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권리 자체의 주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데 그 권리가 다른 권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법률상의 효력, 그러니까 힘이나 우선순위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어떤 사례죠? 예를 들어 한 부동산의 1순위로 A은행, 2순위로 B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뭐 흔히 있는 경우죠. 그런데 만약에요, 1순위 저당권자인 A은행의 채무가 전부 변제되어서 A은행의 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순위에 있던 B은행이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B은행의 저당권 자체, 담보하는 채권액이나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대로죠. 그런데 A은행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라는 힘이 저절로 강해진 것이죠. 이걸 법률 용어로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작용의 변경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작용, 즉 힘의 변화네요. B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권리의 파워가 그냥 업그레이드 된 셈이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혹시 또 다른 예시도 있을까요? 또 다른 예로 자료에서 든 것은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입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아,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 예를 들어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갖추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힘, 이걸 바로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아, 이것도 그렇네요. 임대차 계약 내용은 똑같은데 원래는 특정 집주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던 권리가 이제는 제3자인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엄청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니까요. 이것도 확실히 작용의 변경이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권리 자체의 내용 변경 없이 법률 관계 내에서 그 권리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우선권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다른 권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당 권리의 위상이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볼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무료 앱을 쓰다가 유료 결제를 딱 했어요. 그래서 광고가 싹 사라지고 숨겨진 기능이 열렸다면 앱의 기반적인 내용은 같지만 사용하는 경험이나 효용성이라는 힘이 강해진 거죠. 네, 좋은 비유네요. 또는 통신사 VIP 등급이 돼서
남들보다 먼저 AS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내포는 그대로지만 서비스를 받는 순위나 우선권이 올라간 것이니 이것도 작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겠군요. 아, 네, 아주 좋은 비유들입니다. 기능 이용상의 어떤 강화된 효력이나 서비스 이용의 우선권 같은 것들이 바로 작용의 변경 개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 변경의 세 가지 유형,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작용 변경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설명을 쭉 듣고 나니 각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이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있던 그 10초 요약으로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체 변경, 주인만 체인지. 예, 아파트 매매, 상속으로 소유자 변경. 그렇죠. 내용 변경, 알맹이가 체인지. 예, 돈 대신 자동차로 갚기. 이건 질적. 땅 사용권 제한. 이건 양적. 네, 질적, 양적. 작용 변경, 파워나 순위가 체인지. 예, 2순위 저당권의 1순위 상승. 임차권 대항력 취득. 네,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변화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자가 바뀌었는가, 주체. 권리의 내용물이나 범위가 바뀌었는가, 내용. 아니면 권리가 가지는 힘이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작용.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설명 들으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아하하고 와닿으셨나요? 각자 한번 되짚어 보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겁니다. 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권리란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박제 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한 이 권리 변경의 세 가지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좀 복잡한 법률 상황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거나 상속 관련 문제를 접하거나 혹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다룰 때 이 권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겠죠. 가령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이게 그냥 내용의 변경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효과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딱 구분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권리 변경이 딱 하나의 유형으로만 설명되기 좀 어렵고 여러 유형의 성격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이건 일단 주체 변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체의 변경이죠. 그런데 만약 그 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즉 임차권이 존재했다면 아들은 상속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그 임대차 관계도 승계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를 맘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이게 내용이나 작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도 즉각적인 변화나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주차만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의 법률 현상은 교과서처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요. 여러 측면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역시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 상속의 예처럼 주체의 변경이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 것은 맞지만 상속받는 재산에 이미 설정된 다른 권리, 제한 물건이나 임차권 같은 게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 내용이나 작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권리증서라던가 스마트 계약 같은 것들이 보편화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작용의 변경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새로운 형태의 작용의 변화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조건이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딱 충족되면 권리의 효력이 실시간으로 강화되거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식의 변화 말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힘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기술 발전과 권리 변경의 만남이라니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 오늘 권리 변경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